돈을 푼다고 했던 지 불과 며칠 만에 이번엔 은행이 무너질 상황까지 대비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뱅크런을 가정한 긴급 여신 제도를 꺼내들자 시장은 얼어붙었죠. 돈을 찍어내며 안심시키는 얼굴과 최악의 붕괴를 준비하는 얼굴이 동시에 나타난 겁니다. 이 모순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금융 시스템 어딘가에서 이미 통제 불가능한 균열이 시작됐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침묵의 공포 속에서 개인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겉으로 보면 한국은행의 RP 매입은 아주 단순해 보입니다. 은행이 가진 채권을 잠시 맡기고 현금을 빌려주는 거래니까요. 하지만 이걸 가정으로 옮겨보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사업에 실패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빌리는데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인 거죠. 아들은 다음 주에 갚겠다고 약속하지만 막상 돌아오면 더 큰 돈을 또 빌립니다. 이렇게 빚으로 빚을 막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RP도 똑같습니다. 일주일짜리 초단기 대출처럼 포장돼 있지만 만기가 올 때마다 연장됩니다. 갚는 척만 할 뿐 실제로는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중요합니다. 2025년 1분기 5천억 원 수준이던 RP 잔액이 불과 몇 달 만에 6조 5천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13배입니다. 이건 단순한 유동성 조절이 아닙니다. 이미 은행들이 스스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문제는 이 구조가 멈출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중독처럼 계속 투입해야 합니다. 오늘 끊으면 바로 금융 쇼크가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앙은행은 알면서도 돈을 넣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이건 지원이 아니라 연명이 됩니다. 은행 시스템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상태로 들어간 겁니다. 이제 돈의 크기를 제대로 봐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12월 8일에 발표한 1조 5천억 원 국채 매입은 대출이 아닙니다. 언젠가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아예 시장에 남겨두겠다는 선언이었죠. 여기서 통화승수가 작동합니다. 중앙은행이 이원을 풀면 은행은 그 돈을 바탕으로 대출을 늘리고 신용을 창출합니다. 한국의 통화승수는 대략 14배 수준입니다. 즉 1조 원이 14조 원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앞서 폭증한 RP 잔액을 겹쳐보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RP 증가분과 국채 매입액에 통화승수를 적용하면 시중에 흘러간 돈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80조 원, 공격적으로 보면 100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웬만한 대기업 몇 개를 통째로 살 수 있는 규모죠. 강남 아파트 전체를 쓸어 담아도 남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풀렸다면 어딘가는 과열돼야 정상입니다. 주식이 폭등하거나 금리가 급락하거나 소비가 살아나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시장은 조용합니다. 아니, 조용한 게 아니라 얼어붙어 있습니다. 돈이 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이 돈을 움켜쥐고 놔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건 건강한 유동성이 아닙니다. 피가 아니라 링거입니다. 몸속을 순환하지 못하고 특정 장기에만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수치가 멀쩡해 보여도 실물 경제는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이 순간부터 유동성은 경기 부양이 아니라 위기 은폐의 도구로 변합니다. 경제 교과서라면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야 합니다. 돈이 이렇게 풀리면 금리는 내려가고 자산 가격은 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2025년의 한국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강남 부동산만 띠박질을 하고 국채 금리는 오히려 올라갑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쏟아붓는데도 시장은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건 정책이 실패했다는 신호이자 시장이 중앙은행을 믿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가게 주인이 물건을 공짜로 나눠주는데도 손님들이 웃돈을 얹어 사려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이유는 하나죠. 이 가게가 곧 문을 닫을 것 같다는 불안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도 똑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참여자들은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숨겨져 있다는 공포를 먼저 느낍니다. 그래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더 비싼 금리를 감수합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수급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붕괴입니다. 정책이 나올수록 불안이 커지고 진정시키려 던진 돈이 오히려 불을 키웁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건 시장이 지금은 위험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중앙은행의 의도와 정반대의 메시지를 시장이 던지고 있는 셈이죠. 결국 돈은 흐르지 않고 쌓입니다. 누구도 장기 투자에 나서지 않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불안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렇다면 유동성은 활력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경제는 숨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질식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여기서 더 기묘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한국 채권을 대규모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한 달 동안 순매수 금액만 20조 원을 넘겼죠. 겉으로 보면 외국인이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시장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의 유동성 폭주를 신뢰의 신호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부에 감춰진 문제가 곧 드러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채권입니다. 금리가 더 오를 거라는 전제 아래 지금 채권을 쥐고 있으면 높은 이자를 확보하거나 변동성 구간에서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장기 투자라기보다 위기 베팅에 가깝습니다. 즉 외국인의 매수는 응원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불이 날 걸 알고 미리 소화기를 사두는 행동이죠. 만약 한국 경제가 정말 탄탄했다면 이 시점에 채권으로 몰릴 이유가 없습니다. 주식과 실물 투자가 먼저 움직였을 겁니다. 그런데 돈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만 숨어듭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건 분명합니다. 외부에서 바라본 한국 경제는 이미 위험 구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금리는 더 오를 거라고 보고 변동성은 커질 거라고 믿습니다. 외국인의 대규모 채권 매수는 겉으로는 안정처럼 보이지만 실은 불신의 다른 이름입니다. 시장은 말이 아니라 포지션으로 진실을 드러냅니다. 이제 돈이 어디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핵심은 PF 대출입니다. 건설 프로젝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이 대출들이 지금은 사실상 좀비가 됐습니다. 숨은 쉬지만 스스로 걸을 수는 없는 상태죠. 2022년 초 이미 부실 신호는 분명했습니다. 그때 땅을 팔고 정리했다면 원금 회수는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건 구조 조정이 아니라 유동성 투입이었습니다. 그 결과 시간이 벌어졌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었고 이제는 땅을 팔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김대리 입장에서 보면 더 직관적입니다. 월급으로 이자만 겨우 내는 카드빚이 몇 년째 이어지다 보니 원금은 손도 못 대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한국은행이 풀고 있는 80조 원의 유동성은 새로운 산업으로 가지 않습니다. 소비를 살리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이 좀비 PF를 연명시키는 데 쓰입니다.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지 않으니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민거를 맞고 있는 환자에게 영양제가 아니라 진통제만 계속 넣는 꼴이죠.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대가는 커집니다. 부실은 정리되지 않고 축적되고 언젠가 터질 때는 훨씬 큰 사회적 비용을 요구합니다. 지금의 PF 문제는 단순한 건설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 전체의 혈관을 막고 있는 암세포에 가깝습니다. 이걸 제거하지 않는 한 어떤 정책도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 출발점은 분명합니다. 2022년 둔촌주공 사태입니다. 당시 재건축이 멈추면 금융시장이 흔들릴 거라는 공포가 퍼졌고 결국 선택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살리기였습니다. 그 순간 한국 경제는 중요한 갈림길을 놓쳤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금리를 올리며 전쟁 모드로 들어갈 때 한국만 돈을 풀며 시간을 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성공처럼 보였습니다. 공사는 재개됐고 시장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강남 집값은 불이 붙었고 PF 대출은 살아날 기회를 얻은 대신 더 깊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문제를 정리할 기회는 사라지고 부실은 제도권 안에서 조용히 키워졌습니다. 이 선택은 국가 차원의 베팅이었습니다. 특정 부동산 시장을 지키기 위해 전체 경제의 체력을 담보로 잡은 셈이죠. 박 사장님 같은 은퇴자는 이때 그래도 정부가 막아주겠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오히려 위험을 키웠습니다. 시장은 실패해도 구조조정되지 않는다는 신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정작용은 멈췄습니다. 잘못된 사업도 무리한 대출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선택은 위기를 뒤로 미룬 게 아니라 더 크게 키운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총체적 난국은 2022년에 놓쳐버린 그 골든타임의 청구서입니다. 비교 대상은 이미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은 잔인할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살릴 수 없는 은행은 파산시켰고 남길 시스템과 버릴 부실을 명확히 갈랐습니다. 단기 충격은 컸지만 그 선택 덕분에 금융 시스템 전체는 살아남았습니다.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피가 나도 도려냈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금의 한국은 다릅니다. 모든 걸 안고 가려 합니다. 쓰러질 기업도 회생 불가능한 사업장도 전부 버티게 만듭니다. 오늘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내일의 부담을 계속 쌓는 방식이죠. 겉으로는 안정처럼 보이지만 속은 좀 썩어갑니다. 구조조정을 미룰수록 나중에 감당해야 할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생존의 문제입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PF 사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기업들까지 함께 빨려 들어갑니다. 정상적인 경제 주체들이 좀비를 떠받치느라 체력을 소진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2단계에 들어서면 회복은 더 어려워집니다.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진통제를 끊고 수술을 해야 합니다. 지금 아프지 않으려고 미루면 나중에는 손도 못 대는 상태가 됩니다. 한국 경제가 다시 숨 쉬려면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버릴지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이제 처방 이야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지만 방법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구조조정입니다. 썩은 부분을 인정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아프다고 덮어두면 통증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지금 손을 대지 않으면 나중엔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다음은 RP 매입입니다. 이건 갑자기 끊을 수 있는 약이 아닙니다. 술 끊듯이 서서히 줄여야 합니다. 한 번에 중단하면 금융시장은 금단 현상처럼 쇼크를 겪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이 다시 스스로 숨쉬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투명성입니다. 지금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모른다는 겁니다. PF 부실이 얼마나 되는지 어디까지 퍼졌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공포는 커집니다. 반대로 솔직하게 공개하면 단기 충격은 있어도 신뢰는 돌아옵니다. 문제는 현재의 태도입니다. 뱅크런 대비책을 준비하면서도 겉으로는 문제없다고 말합니다. 이 이중 메시지가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지금 필요한 건 낙관도 공포 조장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감당할 고정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그게 위기를 넘는 출발선입니다. 이제 갈림길이 보입니다. 앞으로 2년, 선택에 따라 완전히 다른 미래가 펼쳐집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버티는 길입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 자금까지 끌어다 쓰며 시간을 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신뢰가 무너지면 환율은 1,500원을 넘고 금융시장엔 균열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나리오의 끝은 익숙합니다. 2027년 한국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현실이 됩니다. 특정 은행이나 금융사가 무너지면서 공포가 번지고 환율은 1,600원, 1,700원까지 치솟습니다. 물가는 급등하고 서민 경제는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고통을 감수하는 길입니다. 건설사 워크아웃이 시작되고 부동산 가격은 10에서 15% 정도 내려갑니다. 모두가 아프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끝이 보입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고 환율은 1,400원로 안정됩니다. 이 시나리오는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2027년에는 경제가 정상 궤도에 올라서고 생산적인 투자와 일자리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 15%의 고통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50% 이상의 자산 증발을 감당할 것인가? 선택은 이미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개인이 볼 수 있는 계기판을 짚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이 수치가 3.5%를 넘기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땐 자산 일부를 달러로 옮겨 방어막을 만들어야 합니다. 3.7%를 넘는 순간부터는 비상 상황으로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1,500원을 넘기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수입 물가가 흔들리고 생활비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이 구간에 들어서면 소비를 줄이고 필수 지출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1,600원을 넘기면 현금 흐름 관리가 생존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는 한국은행 RP 잔액입니다. 이 숫자가 한 달에 2조 원 이상 늘어나면 시스템이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5조 원 이상 폭증한다면 부동산을 포함한 위험자산 비중을 다시 봐야 합니다. 현금은 선택이 아니라 안전벨트입니다. 네 번째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내 채권 비중이 25%를 넘는다면 더 이상 국가가 막아줄 방어선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은 뱅크런 조짐입니다. 예금 이뉴스가 반복되면 예금자 보호 한도 이상은 나누고 현금과 달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건 공포가 아니라 생존 매뉴얼입니다. 이제 남은 건 시간 싸움입니다.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 줄 거라 믿고 가만히 있으면 2027년 당신의 자산 가치는 30% 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오늘부터 계기판을 확인하고 움직이면 위기는 방어의 기회가 됩니다. IMF 때도 금융위기 때도 코로나 때도 승자는 늘 같았습니다. 남들보다 딱 6개월 먼저 행동한 사람들이었죠. 망설임이 가장 비싼 비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는 사람만이 다가오는 파도 위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편안경제학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